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획이 없던 거 영상 하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거의 대부분 경제신문에 일면 기사 혹은 메인 기사로 나왔던 게 주택거래 허가제 시행 하나,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분이 질문했죠. 부동산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물으니까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인다, 그런 말씀을 했죠. 저도 사실 그때 직접 보질 못하고 녹화된 영상을 봤습니다. 지금의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고 하면, 이 말이죠. 지금의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고 하면 어떻게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 되어 있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대책 1, 대책 2, 대책 3 그래가지고 여러 대책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좀 패키지 형태로 이렇게 놔야 되는데, 부작용이 생기면 2번 대책, 부작용이 생기면 3번 대책, 부작용이 생기면 4번 대책,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팩트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한 신문에는 문 대통령이죠. 끝없는 대책 발언 다음날 고강도 추가 규제 예고. 그러니까 실무부처의 사람들이나 그 밑에 있는 실무관들이 힘들겠죠. 제가 볼 때는. 장관이나 대통령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데 그 밑에 사람이 일을 다 하죠. 국토부도 난리 난다며 부정적인 매매 허가제. 무슨 말인가 하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거래 허가제 하면 난리 난다. 난리 나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이거죠. 근데 청와대 수석이 라디오 방송에서 거론했죠. 주택거래 허가제 귀 기울이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뭔가 하면 이게 위헌이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시행하려고 하다가 이게 위헌이다 해가지고 시행을 못했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제도가 주택거래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청와대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청수석하고 김상조 실장 하는 사람은 강남을 콕 집어가지고 하향 안정으로 가야 한다라는 강경 발언도 했습니다. 큰 골자는 이거 네 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도 신문기사인데 보면 양도소득세는 뭐가 됐습니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다.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인데, 불로소득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낮추는 건 말 안 된다. 연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1216 대책으로 주택이 안정되지 않으면 세제, 대출 규제, 주택 거래와 공급 전반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말만 이렇게 좀 번들해하면 이제 국민들이 뭡니까? 내성이 생기죠. 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자금 조달 계획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하며 선을 그었다. 실제 팩트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더 꼼꼼히 하고 확대하고 강화하면 실제 주택거래 허가제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 생각했는데 이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이 사람이 이제 말을 꺼냈죠. 뭐라는가 하면 15일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추가 대책으로 일각에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한 발상도 나온다. 주택담보 인정 비율 제한 기준을 15억에서 더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나 실제 관료 사람은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미리 시장에 공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몰라도, 전략적인 건지 몰라도 하여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말 한마디에 지금 좀 많이 들썩이죠. 그렇습니다.
자, 다른 기사를 한번 볼까요? 김상조 정책실장도 다른 라디오, 그러니까 강기정 정무수석도 그렇고 김상조 정책실장도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모든 정책을 정부는 준비하고 있다. 경제학적으로나 정치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메뉴를 지금 제가 다 가지고 있다. 이런 거 보면 부동산은 경제가 아니고 정치다, 그죠? 저는 또 그러지 않아요. 부동산은 정치다. 시장에서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는, 자,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는 조정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등 규제지역 추가 지정 및 확대, 재건축 이주 시기 조율,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재계약 갱신권 도입, 중저가 아파트의 DSR 여신 강화, DSR은 총 부채를 다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토지 보상금의 채권 및 대토 비율 강화입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토지 보상금이 원래 많이 풀리죠. 지금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다고 하는데 토지 보상까지 풀리면 사실 이런 정책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죠. 내도 내가 집 사는데 왜 이렇게 하면 특별한 대책이 나오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장에서 생각하는 게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및 허용 연한 강화, 재개발 임대주택의 의무 건립 비율 강화. 근데 이렇게 뭐 이야기해도 눈에 싹 안 들어오죠. 근데 이제 제가 봐도 좀 큰 게 전월세 상한제, 여기 좀 크긴 크죠. 이제 작년까지 처음 최초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전세가 4억이었는데 지금 전세가 한 7억, 8억 됐다. 근데 이제 그 주택 임대차를 낸 사람은 5%밖에 인상 안 되니까 마음대로 전세를 올릴 수가 없죠. 이런 거. 가장 유력한 카드는 보유세 부담을 더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6억으로 낮추고 종부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 현실화를 더 높이는 방안이 예상된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 부작용이 더 클 겁니다. 일단 9억에서 6억은 한다는 것은 먼저 세금만 거두는 건데, 자, 이 뭔가 하면 종부세 산정 기준이 공시가 현실화, 이거는 뭔가 하면 시세 방향을 더 높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을 많이 내면 그 세금을 아파트에 매매할 때 아파트에 내가 낸 세금을 여기 얹습니다. 얹어가지고 매도합니다. 이게 증가시키죠. 그러니까 정부가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면 아파트 가격을 정부가 올리는 겁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토지에서 조금 안다고 했는데 말지 못합니다. 상가하고 토지.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에 보통 뭐 2배 혹은 이쯤하자면 한 3배 정도가 실제 가격이 실거래가입니다. 자, 그래 봤을 때 토지 공시지가를 올리면 실거래가도 자연적으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마찬가지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만약 종부세 산정 기준인 공시지가 현실화하게 되면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더 뛸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 매수를 좀 내다보고 이렇게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과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사례. 지금 이거는 뭐 신문에 여러 곳에 있죠. 비슷한 이야기가 많길래 내가 정리한 겁니다. 주택거래 허가제. 자, 오늘의 키워드는 주택거래 허가제입니다. 시행할 수 있나? 주택 공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거죠. 공개념 제도가 처음 나온 것은 1989년 6월 노태우 정부 당시 토지 초과 이득제, 택지 소유 상환제, 개발 부담금 등을 골자로 한 토지 공개념 제도를 발표하면서부터 이 제도는 현재 위헌 판결로 사라진 상태다. 왜 노태우 시절 1989년도에 나왔습니까? 이때 아파트 값이 대구 같은 경우는 4배 올랐겠죠. 전국도 4배 오른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4배. 이때 아파트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태우 시절에 주택거래 허가제를 심각하게 고려했으나 위헌 판결로 사라진 제도다. 그리고 또 2003년도 참여정부 시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다가 위헌 소지 문제 등으로 반발이 심해가지고 주택거래 신고제로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정려 상속, 기타 차입금의 자금 제공자 관계, 현금 등 기타 항목 자산 종류, 계좌 이체 현금 지급 등 지급 수단,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구분 등 기재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게 3월 1일부터 시행되죠. 3월 1일,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잔금일 기준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2월 28일까지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이런 것까지 객관적인 서류까지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3월 1일 이후에 사는 거는 객관적인 자료를 다 내야 되죠. 그러니까 조정지역은 3억 이상,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3억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다 들다보겠다 이거죠. 요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이걸 강화하는 게 주택거래 허가제 하고 조금 다르죠. 주택거래 허가제는 허가를 내주는 거고, 이거는 집을 사는데 내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냈는데 세무서에서나 국세청에서 들여다봐가지고 불법적인 것을 걸러내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금을 더 추징시키겠다. 봅시다. 실제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한 인터뷰에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다. 앞에하고 같은 거죠.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지 않지만 지금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 등을 꼼꼼하게 보고 있다. 자, 그런 이야기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신문을 보다니까 한 개인이 선생인데, 그 양반이 했는 이야기가 조금 더 가장 현실적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자, 선생이면서 소시민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에 한 선생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강화하면 주택거래 허가제가 되는 거나 다름없다. 조금은 차이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 주택거래 허가제는 사유재산 침해의 우려가 있기에 거기까지는 안 가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제가 봐도 정부가 잘 모르는 것 같죠?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를 좀 있죠. 여러 수를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여러 수를 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동네에 계시는 공인중개사분도 일부 그 건축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가시켜가지고 좀 현실적인 그런 정책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자, 그 말하고 이어 토지공개념, 주택거래 허가제 이런 걸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죠. 이건 사회주의에서 하는 거지 민주주의에서 지금 시행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토지공개념은 중국 같은 경우 중국. 자, 그래서 요약해보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자, 청와대 정부가 구상 중인 논란 소지 대책은 뭔가 하면 주택거래 허가제. 이건 쉽지 않을 겁니다. 주택거래 시 정부나 지자체 허가 받아야 된다. 개발 이익 환수제. 현재 재건축만 적용되는데 재개발을 또 확대하자. 쉽게 생각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재개발은 뭔가 5층 미만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재건축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택이죠. 주택을 밀어가지고 기반시설까지, 원래 이것도 구분을 하면 복잡한데, 재개발은 기반시설까지 다 깐다 이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층 미만, 저층 아파트 새로 허물고 짓는 거는 재건축, 그 다음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밀고 새로 짓는 건 재개발, 이렇게 쉽게 구분하셔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 대출 규제, 9억 이하도 대출 축소하겠다. 9억에서 15억은 주택 대출 금지시키겠다.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폭 이내로 제한한다. 그 다음에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임차인을 4년에서 6년 계속 거주할 권리를 부여하겠다. 이런 것도 지금 청와대와 정부에서 구상 중인 거죠. 그 다음에 정부세 기준 하향입니다. 공시가 9억에서 6억으로 하향한다. 그러면 기존에 사놓은 사람 어떡합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공동명의로 최대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건축 연한 강화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겠다. 근데 이거 해도 별 그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상되는 추가 부동산 대책 보겠습니다. 주택거래 허가제, 노무현 대통령 때 도입 검토해서나 신고제로 바꿨다. 쉽지 않을 겁니다. 반발도 크고 위헌 소지가 일단 큽니다. 주택 대출 추가 규제, 요거는 할 겁니다. 9억 이하도 대출 제한, 예를 들면 40%를 20% 정도만 해준다는지, 10%만 해준다는지 이렇게 하겠죠.
9억 이상은 대출 금지 이렇게 되겠죠. 보유세 부담 강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편은 보유세를 자꾸 강화하니까 세금만 걷다가 줍니까? 지금 정부가 추구하는 평등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저소득층 극빈층한테 세금을 많이 퍼주기 위한 그런 정책의 어떤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거로 보죠. 부동산 잡으려고 생각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때로는 정치적인 이야기 아니죠. 현 정부와 진보, 보수. 이거는 사실 20, 30대 같은 진보,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도 뭐하죠. 관심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보든 보수든 국민들 좀 배부르게 하면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국민들이 살기 좋으면 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진보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뭔가 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복지 정책에 쓰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1주택자 종합부동세 강화. 정부식 기준을 9억에서 6억.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전세 4, 5년 의무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 이거는 국회 동의 필요하겠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 강화. 현재 서울 10%에서 15%, 20, 30% 확대한다. 이거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땐 주택거래 허가자 이거 안 되면 나머지는 이거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융자 안 되고. 근데 이 문제가 뭔가 하면 문제의 본질을 정부가 인식을 좀 해야 되는데 인식을 좀 잘못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정하는데 문제의 본질이 뭐냐. 문제의 본질만 정확하게 깨뜨리면 일도 아니죠. 문제의 본질은 뭔가 하면 필요지역의 공급이에요. 공급. 그러니까 서울 예전에는 부동산 상승의 근원지가 된가 하면 강남이었죠. 강남이 뛰면 이게 전국적으로 파도를 쳤습니다. 서울, 경기도 파도 쳐가지고 각 지역으로 파도가 이렇게 흘러갔죠. 지금은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지금 예전 패턴하고 비슷합니다. 강남이 뛰니까 그 여파가 뭡니까? 마용성부터 해가지고 서초부터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을 잡아야 되는데 하여튼 서울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절대 안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것은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이 정권의 정책 기조, 가장 근원에 흐르는 기조를 합니다. 이걸 안 한다. 필요 지역이 안 하고 타 지역에 한다. 그러니까 타 지역 살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에 대구 수성구나 대구 중구나 하여튼 대구 지역 내에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대구 한참 떨어진 있죠. 진량이나 고령에 집을 짓는다. 누가 살겠습니까? 물론 지하철이 있어가지고 오긴 오겠지만 하여튼 필요지역에 공급을 해야 되고 더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이겁니다. 이게 시중의 유동자금 인터넷 찾아보면 시중에 지금 흘러다니는 자금이 1130조다. 어떤 사람은 1200조다. 여러 가지 많은데 확실한 거는 1100조는 넘습니다. 1100조.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넘쳐나기 때문에 항상 대기하고 있죠. 자, 투자는 뭡니까? 투자는 쉬는 게 아닙니다. 투자는 잠시 쉬었다가, 그러니까 고기 먹는 사람 고기 먹지 마라 하면 그 사람 뭡니까? 한동안 힘들죠. 고기 늘 먹다가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져가지고 고기 먹지 말아 주십시오. 상당히 힘듭니다. 늘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 보고 투자하지 마라 하면 이 사람 미치죠. 그러니까 이 투자는 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든 간에 다른 쪽으로 돈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 보상비도 원래 많이 풀면 원래 또 수포 예산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중에 유동자금이 엄청날 건데 단순히 저걸로 잡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문에 많은 기사가 있어가지고 갑작스럽게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좀 강력한 대책. 저는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무제한 금지고 때리면 다 식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는데 부동산의 최천병 우리 전쟁할 때 뭡니까?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천병이죠. 이제 접근하고 사기 위해서 뒤에 후발 군대가 있고 부대가 있고 천병이 가다 뭡니까? 사망하면 뒤에 있는 사람 뭡니까? 움찔하죠.
마찬가지로 이 1000배에 해당되는 게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시장이 얼어붙으면 그 밑에 시장도 실제 신축이든 구축이든 이 시장도 다 얼어붙습니다. 좀 얼어야 되겠죠. 너무 제가 볼 때는 좀 안정화가 돼. 그러니까 너무 또 급격하게 하락은 안 되고 너무 상승도 안 되고 현상 유지하면서 거래는 조금씩 되고 그게 가장 좋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중에 저는 유동자금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 강제적으로 뺏겠습니까? 국민 돈인데. 그렇죠. 이거를 생각 안 하고 정책을 펴다가는 정책만 했죠. 계속 나옵니다. 노무현 때도 그렇죠. 저는 노무현 정부 때 정책합니다. 정책이 20몇 개 나왔죠. 때문에 정책만으로는 쉽게 잡기가,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A 정책을 피면 풍선 효과가 B가 날 것이다. C 정책을 피면 풍선 효과가 D가 날 것이다. 이런 걸 예측해가지고 패키지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좀 내야 되는데 정책 내가지고 부작용이 있으면 또 정책 내고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시중 유동 자금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정책을 지켜봐야 되고 개인적인 생각은 결론을 내리면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뉴스에도 나옵니다만은 주택거래 허가제거는 위원회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주택거래 신고제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으니까 지금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아주 강화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또 확대하지 않겠는가, 그 금액을 낮추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공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